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병민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요. 안철수 위원장의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인수위원장직을 보이콧했죠. 그리고 오늘 정상적인 출근을 했는데 출근길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장으로서의 업무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엄중한 일이기 때문에 임기 끝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일을 완수할 생각입니다. 네,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일은 있었다. 그런데 임무는 끝까지 완수하겠다. 이 두 마디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윤석열 당선인과의 만찬 회동. 사실 이 실금이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가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어제 만찬 회동 전까지의 분위기였는데요.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한 뒤에 이렇게 바뀐 상황들, 그리고 훼손된 일, 그건 또 무엇일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여전히 남습니다. 네, 저녁에 당선인과 아마 흉금을 터놓고 여러 얘기들을 격이 없이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아마 내각 인선에 대해서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터놓고 얘기를 했던 상황인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제 채 한 20여일 정도도 남지 않은 정부의 출범 기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수위 기간도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있는데 애당초 국민께 약속드렸던 공동 정부에 대한 비전, 그 청사진을 만들어내는 게 국정 과제들을 마지막 정리하게 되는 일들, 이게 안철수 위원장의 숙제로 남아 있을 겁니다. 예. 지금 당장 내각에 누가 한 명, 두 명이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같이 함께 꿈꿨던 생각을 가지고 국가 운영의 청사진을 만드는 것이고, 이게 윤석열 정부의 기간이 한 5년 정도로 길게 있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함께 어떤 방향으로 협치하게 될 것인지 남은 일들을 잘 풀어가기 위해서 나름의 다짐을 다졌던 시간이 아닌가 싶고요. 갈등의 요소들이 있는 부분들을 나름 정리 조정하기 위해서 안철수 위원장도 많이 노력하는 모습들이 어제 오늘 아침 드러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결국 갈등 원인은 많은 언론의 추측대로 인선이었을까요? 내각에서 안철수계 인사들이 배제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 순간부터 사실 안철수 위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자리에 관한 문제로 비춰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가는 과정에는 정부 내각에 있는 장관의 몇 자리의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과의 합당 과정을 통해서 예. 당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실을 새롭게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 대통령실에서는 민간합동위원회 등 새로운 형태의 정부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서 또 안철수 위원장 등에 대한 참여들이 함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지게 될 미래에 대해서 더 힘을 실게 되는 모습들을 가져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향해서 딱하다, 뭐 안 됐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오늘 민주당에서는 공동정부는 문을 닫았다, 쇼윈도 부부의 의미 없는 쇼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지금 위원장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인수위원장 사퇴한다고 해서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끝났거든요. 거의 다 끝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 취임식까지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불과 한 20일 정도밖에 안 남아서 사퇴하는 의미가 없죠. 예.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뭔가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처럼 뭐 5년 남았다. 청와대는 아니어도 뭐 민간합동위원회에 있다 그러는데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DJP 협상 1년 동안 했거든요. 합의각서 다 썼습니다. 총리, 경제부처 장관, 내각제 썼는데도 사실 한 2년밖에 안 갔어요. 나중에 총선 앞두고 나서는 내각제 문제로 결국 다퉜는데 지금은 뭐 종이 쪼가리도 없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관 18자리면은 저도 사실은 뭐 3분의 1까지는 인수인 3분의 1이 했잖아요. 3분의 1은 아니어도 그래도 한두 자리 정도는 보장일 줄 알았는데 전혀 보장 안 해준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도 문제 없다. 검토해봤는데 안 된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앞으로 뭐 배려를 하거나 아니면 뭐 보장을 해준다는 게 의미가 없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바랄 수 있는 거는
그럼 당의 문제인데 합당 과정, 그다음에 당직, 당대표라든지 아니면 뭐 지방선거 공천 부분인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 쉽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흘러가는 모양을 보면 거의 뭐 당도 거의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서 그렇다고 물러설 수도 없고 안철수 지금 위원장이 굉장히 진퇴양난의 곤란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힘 그리고 인수위 윤석열 당선인 측 모두 이제 이상 없다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뭐 이런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김병민 대변인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 대선 후보로서 경선 과정에서도 몇몇 차례 이런 주변 측근들과의 또 위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보면 만찬회동 뭐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그 위기를 또 극복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그리고 이번 역시 또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과연 저녁 먹으면서 어떤 얘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분위기가 이렇게 전환될 수 있을지 워낙 그 가까이서 일을 하셨으니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식사 정치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밥을 나누면서 인간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솔직함을 다 터놓고 얘기를 하는 게 윤석열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인간적인 매력이고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인 정치라는 과정에서 지켜보면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의 일을 도와서 같이 하기 마련인데 그 내용들이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거치게 되면 전원을 거치면서 서로 오해가 쌓이는 법들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나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모든 걸 다 챙길 수 없기 때문에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를 전하면서 생각지 않았던 오해들이 쌓일 수도 있겠지만 안철수 위원장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서 이 내용들을 흉금 없이 이야기를 다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면 얼마든지 가지고 있었던 오해라든지 그리고 불편한 내용들도 다 털어내면서 또 다른 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도 인사를 추천했지만 우리가 지금 언론 보도만 가지고 모든 내용들을 알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인사 검증 과정 속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추천했던 인사들이 검증 과정에서 혹시 제대로 적합하게 다 통과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알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현재 다소 아쉽거나 미진한 부분들은 좀 뒤로 물리고 앞으로 더 잘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또 당선인이 안철수 위원장과 함께 약속했던 부분들을 힘줘서 얘기했다면 어제 만찬 자리가 끝나고 나서 공동정부를 향한 그 마음들이 변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해내기 위한 당선인의 진심 어린 행동과 말들이 어제 저녁 때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에는 이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당선인 측의 인사를 또 국회로 보내지 않습니까?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보궐선거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얼만큼 배려해가면서 공동정부 또 함께 당과 당을 합치게 되면서 국민께 보여주기 위한 약속을 실천할지 등의 과제들이 남아있는데 정치적인 합당은 결국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마 이준석 대표가 슬기롭게 이 문제 풀어서 합당에 대한 이 추진 과정들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녀의 이른바 아빠 찬스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후보자 본인은 떳떳하다. 인사청문회에서 다 검증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이 보는 시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들이댔던 그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들. 이걸 뭐 조국 전 장관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예를 들어서 뭐 인턴이라든지 증명서라든지 표창장을 통해서 본인 다니고 있던 서울대학교 로스쿨에 뭐 아들이라든지 딸을 입학시켰다. 그러면 이제 비슷할 수 있죠. 근데 조국 전 장관 기억하시겠지만 딸은 어쨌든 고려대 학부 다니고 부산대 의전원 간 거였거든요. 아들은 뭐 큰 논란이 안 됐고. 근데 지금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릅니다. 본인이 다니는 대학이에요. 거기에서 병원장 아니면 굉장히 높은 급에 있던 분이거든요. 근데 딸은 2016년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이제 편입으로. 근데 아들은 2016년에 불합격하니까 2017년에 어떻게 들어갔냐면 지역 할당제로 들어갔어요. 물론 뭐 특정 대학을 논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대부분이 뭐 카이스트라든지 서울대 나온 분이었는데 그 지역에 나온 대학분은 딱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1차는 거의 뭐 점수로 정량평가를 하는데 2차는 이제 정성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면접이라든지 구술 시험한다. 근데 면접 점수도 좋게 나오고 구술도 뭐 만점 맞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 이게 누가 봐도 왜냐하면 면접 들어가는 분들이 그 대학 교수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다 아버지 영향권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지역
그 균형 선발이 생긴 것도 이상하고 물론 교육부 지침이라고 하지만 하필이면 왜 그때 생겼느냐. 그다음에 지금 면접 점수라든지 구술평가 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그 대학 나온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죠. 제가 보기에 이건 조국 장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오늘 또 뉴스에 보니까 그 아들이 처음 신검 받을 때는 2급 현역 대상이었다 그래요. 근데 5년 뒤에 받으니까 4급 사회복무원으로 받은 거예요. 그럼 신검에 이제 왜 그렇게 받았느냐. 이 결국은 아마 결과가 지금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의료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결국 신검이라는 건 의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 굉장히 아마 뭐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게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뭐 좋은 징조는 아니고 인사청문 전국을 얼마나 슬기롭게 또 헤쳐 나가느냐 그것이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상황에서 어떤 새 정부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추진력에 대해서 금이 가지 않게 하는 것들이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 네.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다른 전략보다도 국민 앞에 솔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사 검증도 충분히 했을 것이고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는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청문회를 거치게 되면 아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난날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있었던 입시에 관한 문제, 병역에 관한 문제 등 국민들께서 가장 도덕적 눈높이를 높게 기준으로 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뭐 전문성에 대한 검증도 중요합니다만은 지난날 민주당에 대해서 가열차게 비판했던 바로 그 지점들이 이 입시, 병역 등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치 의혹이 없도록 충분하게 소명하고 해명해야 되고 예. 현재까지는 이제 해명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도 아니라고 숱하게 부인했던 상황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그 해명 자체가 거짓으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입장 속에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아껴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눈높이가 지금 청문회 준비팀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 이제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요. 여론조사 결과 오늘 나온 게 있었어요.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보시는 것처럼 구분이 됩니다. 긍정적인 평가는 공약 실천, 인사 이런 것들을 앞에 꼽았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현근택 대변인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훨씬 낫다는 건 다 알려진 거고요. 그분들은 뭐 70대 후반에서 80대 후반까지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근데 지지율이 사실은 지지율이라든지 앞으로 잘할 걸 비율이 이 정도 갖고는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최소한 처음에는 한 70, 80% 정도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제라는 게 단임제이기 때문에 처음엔 높고 그다음에 내려가거든요. 지금 높지 않으니까 이제 나중에 올라갈 거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처음부에 기저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처음에 약간 높아야 그다음에 점점 떨어지더라도 뭐 40%, 30% 이렇게 유지되는데 50% 정도 지지율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만 빠져버린다. 그러니까 한 40%대다. 그러면 사실 국정 동력 되게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아마 이게 청와대 이전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은데 아마 한동훈 지금 후보자 내정한 걸로 갖고도 제가 보기에 아마 떨어질 수 있어요. 결국 인사 문제를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계속 뭐 안배를 안 한다 그러지만 지역 안배를 해오고 여성하고 청년하고 그다음에 대학도 보면 어느 정도 고려를 했던 것들이 예. 이게 어찌 보면 이게 뭐 불공정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래야만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통합이라든지 협치로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지금 계속 뭐 능력과 인품만 봤다 그러지만 안철수 쪽은 다 배제시키고 그다음에 뭐 특정 지역, 특정 예. 대학으로 몰려 있고 그다음에 다 나오잖아요. 40년 친구,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 뭐 친한 사람들, 뭐 한동훈 같은 경우는 최측근이고 이런 사람들 임명하다 보면 제가 보기엔 협치라든지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다 그런다 그러면 국민들의 요구, 여론이 얘기하는 얘기처럼 협치 통합을 위한 인사도 쓰시고 그다음에 국민들 여론 듣고 이렇게 하시라. 왜냐하면 엊그제 그 인사에 대해 안철수 그와의 공동정부에서 계속 물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좀 위험하다고 보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문제 없다. 왜가 문제냐 그랬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 그렇게 안 봐요. 이게 협치가 좀 이상한데? 깨지는 거 아닌가? 잘못되고 있는데?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건 일방적인 게 아니다. 언론들이 묻는 거, 국민들이 묻는 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하나 더 있죠. 그것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간 국정 수행 잘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질문인데요. 향후 5년간 직무 수행에 대한 전망 추이가 보시는 것처럼 50%는 훨씬 넘었는데 조금 전에 있었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해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처음이 고점을 찍고 점점 내려가는 기존의 그런 그래프의 양상을 현근택 대변인의 말씀처럼 걷게 될 네. 것인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조사에 일단 차이는 하나는 앞으로의 기대치고요. 하나는 현재 당선인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 둘의 차이가 있는데 이 당선인으로서의 직무 수행 평가 말고 앞으로의 기대치를 보면 주차별로 한 달 정도 기간 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프를 좀 올려주셔서 확인해 보면 아마 거의 수치가 한 달 내내 비슷하게 나타나고 다시 있다는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실을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음. 지금 이 같은 기조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0.7% 차이의 박빙의 선거 결과 지금 보시고 있는 그래프를 보면 3월 4주차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매우 근소한 차이로 55에서 57%까지 예. 거의 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근소한 차이의 선거 결과 이후 대립 구도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유가 6월 1일 지방선거가 바로 연이어 있기 때문에 예. 이 내용을 통합의 과정으로 함께 넘어가기에는 여전히 정치권의 진영 간 대립 구도가 좀 많이 격화돼 있다라고 하는 외부 요인들을 좀 하나 짚을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당선인에 대한 평가에서 용산 집무실 이전에 대한 부정평가 요인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에 대해서 당선인이 의지를 갖고 꼭 실현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는 길이 구중궁궐 청와대를 벗어나서 국민과 함께 새로운 협치 모델을 가질 거라고 자신하고 확신하고 있는데 아직 충분하게 그런 내용들이 국민께 전달되고 소통하는 과정을 겪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5월 10일 취임을 하게 되면 용산으로 이전이 정리가 되게 될 것이고 충분한 시간의 소통을 통해서 그 과정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국민께 설명하면서 이를 진척해서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게 된다면 부정적인 요소들이 줄어들면서 저는 긍정평가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구도 속에서 새 정부 출범 그 이후까지 더 낮고 겸손하게 통합의 과정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새 정부 출범에 가장 또 필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이 여론은 정직하고요.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두 분 말씀이 어느 쪽으로 반영돼서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는 또 나타나게 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요. 박홍근 원내대표 이름으로 검찰청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앞으로 이 전국이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주목이 되는데요. 관련된 목소리 박주민 의원의 목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박병석 의장의 일정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원내 지도부가 여러 가지 스케줄을 짜고 있는 것 같고요. 정의당 설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 차별금지법, 평등법도 매우 중요한 법, 정말 중요한 법이어서 빨리 좀 논의가 되고 통과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등법 등을 가지고 뭐 이걸 협상이다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의제들을 연대할 수 있는 의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현근택 대변인이 네.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뭐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법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그 며칠 동안 계속 토론을 그렇죠. 해왔고 네, 네. 사실 그것을 결론에 다다를 수 없다라는 것을 결론을 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국회에서 4월 말까지 그리고 네. 윤석열 정부의 출범 전까지 어떤 일이 어떻게 전개되게 될지 오늘의 이 법안 제출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망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박주민 의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변수가 두 가지 있습니다. 국회의장 결국은 이제 의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면 이제 180석이 필요한데 민주당과 무소속 합쳐봐야 178에서 179석 정도거든요. 한두 석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예. 180석이 되려면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이제 박병석 의장이 지금 이제 어쨌든 외국 가신다 그러니까 다음 변수는 외국 갈 때 결국은
부의장한테 사회권을 넘기고 가느냐 안 넘기고 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만약에 사회권을 안 넘기고 그냥 가버리면 이제 국회가 못 열리는 거니까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만약에 외국 가시면서 사회권을 안 넘기고 가는 게 맞느냐? 그럼 이제 국회가 마비되는 거거든요. 그건 좀 비정상적이다. 왜냐하면 부의장이라는 거는 의장이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에 간다는 거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맡기고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저는 박주민 의원이 약간 이거를 이상하게 약간 애매하게 얘기하지만 정의당과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은 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도 보면 계속 그동안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대선 과정에 이제 심정정 후보한테 공격받았던 게 왜 처벌금지법 안 하냐. 당론은 맞다는데 왜 안 하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한마디로 해라는 거기 때문에 정의당과 연대 모색할 수 있겠다. 라고 싶어서 저는 뭐 해결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할 게 별로 없다. 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제외하고는 다른 방안이 사실상 없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호수 검찰총장은 연일 여론전을 하고 있고 청와대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회 몫이다,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라는 또 입장이 나오기도 했는데 일련의 이 상황들에 대해서 김병민 대변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결국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거대 여당이 마음먹고 밀어붙이려고 하면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다는 것을 지난 회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법을 막무가내로 통과시키게 되면 그 폐해가 얼마나 크게 국민께 돌아오게 되는지를 부동산 3법 등을 통해서 또 우리 국민들이 다 인지하고 확인한 바도 있죠. 예. 지금 한 20일 정도 남는 기간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이걸 다 끝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바뀌고 나게 되는 순간 대통령 거부권 때문에 이 일을 처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20여일 동안 그렇게 서둘러서 막 추진해야 될 법처럼 정말 시급하고 반드시 중요한 일이라면 그 오랜 기간 동안 도대체 민주당은 무엇 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게 많은 국민들이 같이 함께 박수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법이냐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던 김호수 검찰총장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청년 젊은 비대위원들 그리고 정의당을 비롯해서 각종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이렇게 높은데 왜 이런 일을 추진할까에 대한 궁금증들을 국민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이 일이 여론이 어떻게 조성되고 결국 민주당은 왜 이 같은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정치적 행위로 귀결되게 되는 모습들이 국민의 삶과 큰 관계가 없을 수 있는 내용이라면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진짜 어려운 국민의 삶과 민생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들 뒤로 물릴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법무장관도 이 검수완박에 대한 얘기를 지명 당시부터 그리고 오늘 출근길에서도 했습니다. 그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입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법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가 너무 즉각적이고 심대합니다. 네, 야반도주라는 표현을 썼고요. 검수하게 완박에 맞설 특검 발동 가능성도 시사를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얘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야반도주라 썼는데 저는 이 말 묻고 싶습니다. 그 핸드폰에 뭐가 있길래 비밀번호를 그렇게 안 푸시냐. 예? 상당하시면 좀 푸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범죄자들이 죄짓고 처벌 안 받는다 그러는데 이거 경찰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건의 99% 정도는 거의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6대 범죄조차도요. 1차 수사는 다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선거사범이라든지 이것도 다 경찰이 1차 조사는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제 또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없으면 수사를 못 할 거다. 검찰이 아니면 수사를 못 할 거다. 이거는 현실에 완전히 안 맞는 얘기다. 그러니까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 본인들이 어쨌든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현실과는 전혀 안 맞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상설특검 할 수 있죠 법무부 장관이. 근데 지금까지 당연히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
저 대장동 특검 할 때도 민주당 계속 상설 특검 얘기해왔어요. 국민의힘에서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상설 특검이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안 냈습니다. 세월호 특검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뭐 법무부 장관이 권한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안 해왔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검찰의 수사권이 조정됐는데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검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편법을 쓴다는 얘기 나왔죠. 지금 국민 여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검수완박 찬성 반대하면 당연히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 찬성, 반대. 제가 보기에 그렇게 여론조사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찬성이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수완박이라는 단어 자체에 프레임이 씌워 있어요. 완박이 아니거든요. 왜 수사권이 없습니까? 영장 청구에 한해서 수사권이 있고 기소하면은 그 소추에 한해서는 수사권이 있는 거거든요. 보강 수사권이.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보기에 아마 한동훈 지금 후보자가 굉장히 본인의 소신을 말하는 것 같지만 본인 생각대로 그렇게는 될 건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고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비밀번호 안 푸는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같은 질문을 김병민 대변인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자꾸 대결 구도처럼 비춰지게 되면 국민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에 정말 필요한 일들이 오히려 뒤로 외면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검찰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권을 사실상 다 뺏어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상설 특검을 통해서도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하게 되는데 예. 이래로 비유를 들면서 치아에 이빨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 전체를 다 뽑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검찰의 일부 문제가 있는 내용들 때문에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활용해서 만약에 상설특검을 활용하겠다. 이 또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때는 법무부를 없애실 참입니까? 실제로 검찰 개혁을 꿈꾼다고 해서 만들었던 기구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입니다.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그 공수처가 지난날 어떤 성과를 냈는지 많은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숱한 문제들을 야기시켰고 이 일 동안 전체적인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법에 대한 그 새로운 기구가 가진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만약 검찰이 완전 무결한 조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필요한 부분들 지금 현재 개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서 나머지 6대 범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갈지가 필요하게 된다면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 국회 내에서 충분하게 국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칠 수 있을 텐데 왜 그토록 무리하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 이 법안을 처리해서 끝내버려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민주당도 충분히 인지할 거라고 봅니다. 예,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지금은 국회 시간이다라고 하고 말을 아끼고 있는데 혹시 이 법안이 통과가 됐을 때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과연 행사할까라는 것에도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임기 막판에 거부권 행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임기 시작하면 분명히 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본인이 그동안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건 100% 거의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굳이 이거를 임기 막판에 거부권 행사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고 지금 왜 이제냐 그러시지만요. 이거 사실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던 겁니다. 검찰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수사권을 사실은 영장 청구권이 어마어마한 권리예요. 영장 청구가 하느냐 안 하느냐가 수사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기소하면은 또 소추 범위에서 수사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용어 자체가 틀린 용어입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그렇게 쓰고 있어서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사 기소 분리다. 완전한 분리. 예. 지금은 불완전한 분리거든요. 완전한 분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사 기소 분리를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너무 검수완박이라는 그 이미지가 각인이 돼갖고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좀 얘기 나눠볼까 싶은데 민주당에는 서울시장 후보를 과연 누구를 할지 잡음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략선거구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상 이제 전략공천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는 포함은 됐지만 과연 낙점을 받게 될지 관심이 많이 가고 이낙연 전 대표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김병민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상대당의 서울시의 이 분위기 어떻게 또 흘러가게 될지 정치 분야에 대해서 워낙 또 전문가시니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의지가 매우 강하던데요.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하셨던 그 방송을 생방으로 들었는데 현재 민주당 분위기에 좀 격앙돼 있는 느낌이기도 했고 근데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국면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기는 그렇게 경쟁력이 대단히 높은 후보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토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걸 꺾어내면서 또 다른 누군가의 후보를 전략 공천을 하게 되면 당내에서의 지지층 결집들이 흔들리게 될 공산이 크거든요.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달리 투표율이 이렇게 높지가 않는 상황이고 가지고 있는 모든 지지층을 결집해서 중도 표심을 끌어와야 되는 게 서울 선거고 경기도의 선거거든요. 근데 서울의 선거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의 경기도 선거도 보면 아직 김동연 후보나 그리고 안민석 의원 등에 대한 이 서로 합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아 보여서 선거의 기본적인 전략과는 조금 거리가 멀게 가는 것은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에 절대 국민의힘이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예. 국민의힘은요,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핵심 키워드 하나만 꼽아라라고 하면 윤심입니다. 윤심. 그렇죠. 이 윤심이 과연 정권을 창출한 지 얼마 안 돼서 치러지는 첫 번째 전국 단위 선거이기 때문에 과연 이 당선인의 마음이 어디로 갈지, 공천 과정에 어떻게 표현이 될지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특히 경기지사 후보 경선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윤심의 작용 여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많이 작용하고 있죠. 이미 뭐 현역 의원이라든지 지역위원장들은 다 이제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당내에서는 이미 정리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이제 예전보다는 좀 약한 거예요. 예전에 만약에 이 정도 시기였으면 아마 다 윤석열 당선인 사진 걸어놓고 다 아마 명함에 다 그릴 텐데 저도 이렇게 봤는데 열심히 사진 걸려 있는 거 많지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얼마나 인기가 있냐 문제지만 그래도 당내 경선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왜냐하면 유승민 전 의원이 굉장히 이제 여론조사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김은혜 의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러다가 김은혜 의원이 되겠는데?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대부분. 뭐 저는 뭐 밖에 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보면 그래도 어쨌든 매일 아침 나와서 브리핑 했잖아요. 인수위 대변인 있으면서 누구나 알고 있죠.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이구나. 제가 봐도 아마 여론인도 근데 당심이 많이 가다 보니까 여론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경기도지사가 지금 유승민 의원이 쉽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김은혜 의원이 될 수도 있겠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누가 될까요? 네, 선거는 마지막 순간까지 알 수가 없죠. 말씀 주신 것처럼 김은혜 의원이 굉장히 선전하면서 치고 올라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일단은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결집들도 상당한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윤심이라고 하는 당선인의 마음이 결집됐다기보다는 경기도에 있는 많은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의 선거 구도를 봤을 때 경선 당시부터 윤석열 당선인을 좋아하는 그리고 여기 힘을 실어주게 되는 구도들이 있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김은혜 대변인이 과거에 활동했던 일들이 함께 그런 당원들의 마음들과 흡사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 힘들이 모인 거라고 보고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경기도가 한 5% 정도 대선에서 졌던 선거라는 것들을 기억했을 때 더 중도의 민심들을 얻어오면서 민생의 문제를 살피는 것이 핵심이고요. 자칫 경선을 치열하게 가다 보면 당심에 너무 골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후보가 되든지 간에 정말 본선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반드시 좀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병민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